네, 안녕하세요. 저희 15차 한림 디스커버리 마이스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15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이 웨비나를 황유곤 교수님하고 진행을 해오면서 어쨌든 5자와 0자가 들어가는 날에는 조금 정리를 해보자 라고 이제 의견을 주셔서 오늘 이제 15번째가 진행이 되면서 각 우리 산업에 마이스라는 각각의 영역들이 있는데 산업에 계시는 대표 단체에 계시는 분들 또는 산업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을 한번 네 분을 모셔봤습니다. 각각 우선 오늘 나와주신 분들 소개를 먼저 드리면 박진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플랜 A 커뮤니케이션즈 대표이사이시고요. 이전에 한컴이나 TBWA 코리아, 유니원 등등에 근무하셨던 경력을 갖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양은석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1S3D 대표이사이시기도 하시고 한국전시 디자인 설치협회 회장 지금 수행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이승훈 수석 부회장님 나오셨는데요. 글로벌 비즈 익스비션 이벤트의 대표이사이시기도 하시고 오늘 큰 행사를 치르셨어요. 한국전시 주최자협회의 수석 부회장이시기도 하시고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전문위원이시면서 경희대학교 글로벌 미래교육원의 강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승훈 대표님 네, 나오셨고 안녕하십니까. 네, 마지막으로 하원국 사무총장님, 한국마이스협회 사무총장님 나오셨습니다. 오랫동안 지금 마이스협회를 이끌어오고 계시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네 분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소개를 드렸고 저희가 사실 15번의 이 웨비나를 진행을 해오면서 그동안 사실 코로나 상황 속에 각각의 업계, 센터, CBB 이런 분들이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 번 들어보기는 했었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지금 그 각 협회라든지 아니면 회사 이런 차원에서는 코로나 속에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선은 하 총장님 먼저 말씀을 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예. 사실 저는 예기치도 못한 상황들이 이제 벌어졌으면 해서 저희가 이제 코로나가 터지자마자 이제 설 지나자마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어서 저희도 우선 이제 가장 발빠르게 좀 서울시가 좀 빠르게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자체 중에 서울시와 함께 이제 위기 극복 프로젝트에 동참을 했고 이제 저희 회원사들이라든지 마이스 업계 관계자분들한 동포를 열심히 들여서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고 특히나 이제 특별 고용 지원 업종이 저희가 좀 나중에 후발적으로 우리 전시 주최자와 같이 했는데 어떤 이 부분들에도 업종이 지정될 수 있도록 정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계속 지속되는 건의를 들었고 이후에 또 기한이 연장되는 부분들도 좀 다행히 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3차 추경에서 디지털 일자리 관련돼서 어차피 지금 마이스 행사가 하이브리드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상황인데 저희 이제 기존에 이제 마이스의 업종은 주로 오프라인으로 운영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기술적인 부분들이라든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전문 인력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6개월 동안 이제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부분들이 돼 있어서 제가 이 부분에서 예산 한 37억 좀 확보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접수를 받아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곧 또 이제 그 디지털 인력을 지원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마이스 업계에서 이 디지털 기술을 어떻게 접목하고 활용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방법론적인 부분들에서 아직까지 좀 많은 부분들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곧 좀 예산을 좀 받아와서 좀 컨설팅을 디지털 어떤 마이스를 어떻게 적용시킬 건지에 대해서 각 회사별로 회원사별로 좀 특화된 그런 컨설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조만간 좀 지원해서 업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회는 계속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하 총장님 국제회의 기획업체 쪽에서도 피해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지 않으셨어요? 저희가 많이 사실 시행을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좀 아쉬운 부분들은 이제 각 기업들마다 좀 본인 회사의 어떤 피해 사항들을 좀 구체적으로 밝히기를 좀 꺼려하시는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 마이스 협회는 회원사들이 좀 다양합니다. 이제 PCO도 있고 PO도 있고 서비스 업체도 있고 또 컨벤션 센터도 있고 데모 같은 뷰로도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근데 민간 쪽은 아무래도 PCO가 가장 이제 좀 많은 핵심이긴 한데
피쇼에서는 뭐 피해 상황이 뭐 지금 사실은 어떤 희망 고문을 계속해서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2.5단계가 발효되면서 완전히 절망 상태에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라서 참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행사는 사실은 입찰은 계속 참여를 하고 제안서 제출을 하고 하는데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되어도 계약이 안 되고 계약이 되어도 실행이 안 되고 또는 연기가 되어버리고 이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다 보니까 참 어려움이 있고 그나마 지금 최근에 이제 온라인으로 좀 진행되는 행사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매출액이 줄어들고 또 거기서 수익을 어떻게 내야 될지 아직까지 좀 우왕좌왕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어려운 지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PCO도 어렵다 보니까 어떤 행사에 어떤 스포트하는 협력 업체들도 많이 상당히 서비스 쪽도 많이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좀 사업을 접겠다고 하는 분들도 지금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승훈 대표님 전시주최자협회 수석부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신데, 뭐, 전시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저희가 잘 알고 있지만, 뭐, 어떻게 협회 차원에서 우선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먼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 전시 주최업 같은 경우는 이제 1차 락다운, 2차 락다운 두 번이었었는데, 1차는 2월부터 이제 5월 말 6월 초까지 있었고, 2차는 지금 이제 8월 19일부터 지금 현재 맞고 있는 국면이고요. 1차 락다운 때는 일단 저희가 5월 달에 좀 집권 여당에 좀 강력하게 어필을 해서 집권 여당에 보면 을지로위원회라고 이렇게 민생의 을들 또 민생경제의 당사자들을 좀 돕는 그런 당의 공식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구에 지금 공식적으로 저희가 좀 제안을 해서 그때 의원 8분이 7분이 오셨죠. 네. 전시업계 최초의 역사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전시 관련된 이 행사 또는 업계의 이벤트에 의원 7명이 온 건 최초의 역사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때 이제를 계기로 해서 좀 국회에서도 또 다른 당에서도 많이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주무부처인 산업부나 또 마이스 관련 유관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와 문화관광체육부에서도 뭔가 좀 더 심각하게 이렇게 또 이걸 사태를 좀 해결하겠다라고 좀 확실하게 좀 이렇게 계기가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또 이제 다시 전시가 재개가 돼서 저희는 좀 이제 정상화가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가 2차 락다운이 다시 또 이제 8월 19일부터 시작된 이후에 좀 지금 국면에서는 전시 주최 사업자 또는 장치, 설치 디자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굉장히 좀 절박해요. 왜냐면 이제는 좀 가을에는 좀 우리 업계가 이렇게 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 좀 상반기에 입은 손실들을 조금씩 회복해 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그런 희망조차도 굉장히 좀 신랄같이 희미해진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이게 절박한 상황이고 이걸 좀 타개를 해야겠다는 좀 업계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이제 회원사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고 있고 그런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오늘 전시 우리 주최자 협회, 또 설치지원협회, 서비스업 협회, 그리고 한국 마이스 협회, PCO 협회, 전시행사 산업협동조합, 심지어는 무역전시학회까지 전시 마이스 관련된 8개 단체가 오늘 전시 운영자 협회도 있었네요. 8개 단체가 처음으로 모여가지고 대국민 기자회견 또 대국민 호소 대회를 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좀 더 방역 당국과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좀 더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움직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어쩌면 산업부나 국회에 좀 의지하는 그런 패턴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 국면에서는 우리가 그만큼 아주 위기를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나서서 대국민 또 방역 당국에 호소를 하고 설득을 하겠다. 이런 전략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서명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4,000명의 전시산업인이 서명을 해서 이미 보건복지부의 중앙사고수습본부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 기구에 방역대책 관련된 기구 중에 하나인데요. 그 기구에 우리가 서명을 지난 월요일 날 제출을 했고요. 이후에는 저희는 지방자치단체 및 각 정당에까지 직접 이 서명을 전달하고 또 성명을 하고 또 안 된다면 오늘과 같은 또 기자회견을 지속적으로 열어서 더 이상은 우리가 이제 물러서지 않겠다. 반드시 올해 가을에 이 전시 산업이 마이스 산업이 정상화되도록 하겠다.
라는 굳은 각오와 결의를 우리 협회 차원에서 다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뭐 캐치프레이즈 만드시지 않으셨나요? 오늘 캐치프레이즈 네. 만들었죠. 네. 네. 이거 안 말씀해 주시면 서운할 뻔했어요. 네네네. 저희가, 네. 이게 이제, 전시회는 전시회는 경영활동. 경영활동, 네. 전시장은 산업시설, 이렇게 네. 했는데요. 네. 이렇게 이제 캐치프레이즈 만든 이유가 있어요. 이제 방역당국이 전시회 박람회를 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전시회가 어떤 것이고, 또 전시장이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이해도가 좀 아직은 좀 부족하다. 어찌 보면 저희가 그만큼 어필을 덜한 거죠. 그래서 보면 방역당국의 그 방역 지침에 보면 항상 예외 사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의 필수 경영 활동에 필요한 활동들은 예외입니다. 뭐 출장도 되고요. 예, 그래서 전시회 자체가 필수 경영 활동입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마케팅, 또 신제품 발표 이런 필수 경영 활동 아니겠습니까? 네네. 수출, 그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전시장은 엄연한 산업시설입니다. 이게 SOC거든요.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산업시설이고, 다중이용시설이에요. 이게. 예, 근데 재밌는 것은 똑같은 다중이용시설인 백화점, 마트, 한 번도 문 닫은 적이 없습니다. 저희는 180일 무려 180일, 1년의 절반을 문 닫고 있는데, 백화점, 마트는 문 안 닫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코엑스 와가지고, 코엑스 몰은 다 열려 있고, 옆에 있는 현대백화점은 저렇게 장사 잘 되는데, 아니, 왜 전시장이 닫혀 있지? 일반인조차도 이렇게 의아해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 전시장과 전시의 특성을 방역당국이 좀 확실하게 좀 인지해 주시고 또 살펴주셔서 우리 전시회 특성에 맞는 방역 지침을 주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지키고 준수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양은석 회장님 전시 네. 설치 디자인 서비스 협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일 어려운 지금 상황일 것 같아요. 전시회가 개최되지 못하면 이제 네. 뭐 할 수 있는 영역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네. 현재 뭐 어떻게 뭐 피해도 마찬가지겠지만 피해 상황이라든지 그와 함께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예전에는 뭐 이제 장치 협회라고 부르고 아직도 이제 장치 협회가 좀 더 편하신 분들이 많고요. 예, 그래서 그 장치라는 이름 자체가 건설에 너무 치우쳐 있어서 건설 규제를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저희 협회가 디자인하고 설치하는 일이다. 그래서 디자인 설치 협회로 이름을 바꾸게 됐었죠. 네. 근데 이게 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저희 협회가 그 하는 일은 그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저희 업계의 지금 상황은 뭐 다른 업종들은 뭐 저 다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한 세 가지 정도가 가장 큰 어려움인 것 같아요. 첫째는 고정 비용이 높은 업종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되다 보니까 창고들을 다 보관을 하는 창고들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임대료가 상당히 큰 고정비로 다가오고 아까 그 뭐 하 사무총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입찰을 하게 되면 수주를 하려면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별고용 지원을 사실은 받기가 또 그렇다고 아니면 불법을 해야 되는 되게 힘든 상황에 있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 업에 들어오기까지 여러 노력을 통해서 이쪽 산업으로 많은 디자이너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는데 그 인력들이 우리 디자인 설치 산업에 미래를 보지 못하고 떠나는 게 가장 큰 세 번째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체들이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뭐 여러 방도를 찾는데 마땅치가 않은 거죠. 그리고 전시에 대한 전업도 문제인 것 같아요. 전업도가 높은 회사들은 거의 뭐 매출이 지금 뭐 거의 100%에 가깝게 지금 부러진 상태이기 때문에 차라리 전업도가 뭐 인테리어나
뭐 다른 뭐 사업을 하신 분들을 전업도가 좀 낮은 분들은 좀 데미지가 좀 작은 반면에 전업도가 높은 업체들은 이 세 가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두 특별 고용을 받아서 쉴 것이냐, 아니면 일하다가 전사할 것이냐. 예, 뭐 그래서 최근 해고를 한 회사들이 많고요. 그 해고한 회사 직원들이 이 업을 떠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게 오늘도 뭐 이승훈 대표님도 고생하셔서 같이 한 목소리를 냈지만, 정말 전 시장이 열리지 않는다면 10월, 11월 두 달을 일을 해서 내년 세미콘이 열릴 때까지 먹고 살아야 됩니다. 비수기를 겪어야 되는데, 두 달 일해서 비수기를 겪어야 되는 이 성수기를 타이밍을 놓치면 11월 가서 오픈해 준다고 하면 할 전시가 많지가 않아요. 그쵸. 그리고 바로 12월 달, 1월 달 비수기가 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주최자들도 그 비수기에 전시회를 열면 또 참가 업체 모집이 힘들 거고, 그렇다 보니 굉장히 좀 큰 결정들을 앞두고 있는 업계에서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박진희 대표님은 뭐 업계를 대표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이제 그동안의 15번의 이야기들을 들어오면서 사실 이벤트 쪽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저희 이제 학과의 특성상도 그렇고 하다 보니까 주로 국제회의라든지 전시, 센터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었는데, 이벤트 업체들은 현재 코로나 상황 속에 어떤 대응을 하고 계신지, 어떤 상황이신지 한번 간략하게 소개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그 이벤트 쪽도 협회가 뭐 한국 이벤트 프로모션 협회라든지 한국 네. 이벤트 산업 협동조합 뭐 이렇게 네. 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네. 저도 소식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쪽에서 일단 공식적으로 코로나 관련해서 좀 대응한 사례들을 좀 살펴봤더니, 일단은 3월 달에 그 국회 앞에서 그 네, 맞습니다. 우리 업계 피켓 시위. 어려움을 호소하는 피켓 네. 시위를 또 진행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7월 달에는 그 봉화를 올려라 해서 주로 이제 조명 시스템 쪽 회사를 주축으로 해서 전국에서 이제 그 서치 라이트를 하늘로 쏘아 올리는 그런 퍼포먼스 형태의 그 시위를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독일에서 6월 22일 날 그 레드라이트. 네, 그거를 이제 좀 그 벤치마킹 해가지고 7월 17일 날 9시에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협회에서도 그 관련 협회에서도 이런 활동들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좀 언론 주목도라든가 이런 분위기가 좀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는 자료나 이런 것들을 많이 내고는 있겠지만, 사실은 내부에서 그냥 업계에 관심 있는 사람이 알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그치고 있어서 좀 아쉬운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어떤 이벤트 업계의 특성을 살려서 뭔가 이렇게 좀 이벤트성의 어떤 그 호소들을 하고는 있는데요. 아까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서 조금 궁금했던 점은, 오늘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 있는 현장을 만드셨다고 들었는데 8개 단체가 참석을 하셨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저도 업계에 있으면서 항상 그 부분이 조금 애매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이스 쪽과 행사 쪽은 약간 뭔가 겹치기는 하는데 뭔가 또 따로따로 이런 맞습니다. 분위기가 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자리에 우리 어쨌든 행사 쪽 업계 그 단체들도 있는데, 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조인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게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그래서 만약에 조금 이렇게 그 단체 모이시는데 혹시 생각을 못 하셨다면, 이번 기회에 한번 그 이벤트 산업 협동조합 그리고 이벤트 프로모션 협회 이런 협회들도 있으니까 한번 그 고려 대상에 같이 이렇게 단체 행동을 하실 때 같이 좀 움직이시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좋죠. 사실 또 뭐 초청을 하셨는데 또 뭐 여러 가지 스케줄상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막은 알 수가 없지만 이런 기회가 좀 같이 모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게요. 진짜 같은 영역에 있는데 마이스의 이 일을 엑시비션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벤트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맞아요. 마이스다 아니다를 떠나서 사실은
저희가 거의 뭐 경쟁업체이기도 하지만 협력업체이기도 맞아요. 하고 같은 예. 산업을 구성을 하고 있는데 아마 제가 기억하기도 코로나 이전에 전시 주최자협회하고 PCO협회나 뭐 마이스협회가 뭐 함께 뭐 활동을 막 이렇게 했던 건 거의 없지 않았나요? 없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을지로위원회가 아마 첫 번째 행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전시랑 맞습니다. 전시랑 의미가 회의 있으셨네요. 협회들이 한번 모였던 게 중간에 이제 아마 그때 김유린 대표가 역할을 좀 하셨던 걸로 저는 이렇게 듣기는 했었는데 뭐 그런 형태로 조금 이제 저희 뭐 전시라든지 마이스 쪽에 한 발 거치고 계시는 이벤트 쪽 사장님이 계시면 뭐 이렇게 엮어만 주시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예, 이벤트 쪽도 같이 이렇게 한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다음번에는 이승훈 대표님, 하총장님 꼭 그 이벤트 쪽도 같이 좀 네, 같이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동참을 이렇게 네, 해주시면 네, 되게 그렇게 좋을 것 하겠습니다. 같다는 우리 생각이 이벤트, 들고. 네. 네, 업계도 꼭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뭐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서 현재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여러 가지 아까 하총장님도 디지털 인력 사업도 지원하시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데 제가 엊그저께 뭐 신문에서 봤던 신문 기사였었는데 인력들 고용 안정 이런 거 지원금이 사실은 뭐 몇천억인가 뭐 나왔는데 실제로 타간 업체는 사실 얼마 안 된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업종만 말하는 게 아니라 전 산업에서. 그래서 혹시 실제 이런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 과정 중에 이게 되게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어렵다 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시면 하총장님 먼저 좀 뭐 이런 것들은 좀 적극적으로 지원금 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타가라 뭐 얘기를 해주신다든지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사실은 뭐 좋은 취지에서 이 시작한 부분인데 좀 일선 그 지방 노동청하고 좀 괴리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특별 고용 그 지원금을 받고 있으면은 그 전체 인력의 10%밖에 그 디지털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일자리는 건 완전히 지금과 빼려되면 완전히 다른 새로운 완전 일자리고 이거는 정부가 어떻게 보면 지향하는 바인데도 불구하고 아니 지금 힘들지만 어차피 왜냐하면 지금 지원해 주는 게 180만 플러스 10만에서 190만 지원해 주는데 그걸로 기술자를 채용하기 힘들거든. 기술 인력들 특히 디지털 인력들은 임금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면은 좀 지원을 그 중독 지원이라는 논리로 그걸 안 해주고 있고 그러면은 지금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을 거냐 아니면은 디지털 인력 그걸 받을 거냐 이게 또 갈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다 보니까 그럼 11월 좀 일찍 시작했으면 저희가 11월 중순쯤 되면 이제 6개월 거의 다 끝나면은 11월 중순 이후에 이제 어떤 채용을 할까 이런 부분들 지금 고민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 그리고 또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5단계가 갑자기 발생되면서 그때까지 신청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채용을 하려고.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지금 회사에 당장 생존이 지금 급하다 보니까 뭐 물론 디지털 일자리도 좋지만 지금 당장이 어떤 해결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신청을 했는데 과연 채용을 할까 말까 또 고민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사실 뭐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뭐 지금 또 협회에서 여러 가지 물론 이제 뭐 이렇게 각 회원사들이 어떻게 보면은 뭐 교육이라든지 이런 기회들을 위해서 좀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지만 이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당장 생존에 걸려 있는 부분들에서는 정말 좀 어려움이 많다는 부분들이 가장 큰 애로사항 같고 어쨌든 저희는 행사가 재개가 돼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도 저희가 이제 퍼포먼스를 했지만은 정말 우리 전시장이 정말 어떻게 보면 지하철 백화점보다 안전한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 컨벤션 행사장은 더 안전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교류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무대를 향해서 다 일방향으로 보고 있고 컨퍼런스 정치를 하고 거리두기를 하면은 정말 컨퍼런스 하는 회의장이야말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저희가 지금 셧다운 돼야 되는 이런 상황인가. 지금 밥도 안 먹고 커피 브레이크도 안 하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이제 저희가 이제 마이스 비즈니스 페스티벌 저희 할 때 기조 강연에서 말미에 이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때 이제 벤자민 프랭클린이 하신 말씀이라 그러던데 그 일시적인 안전을 위해 가지고 자유를 포기하는 자는 자유나 안전을 얻을 자격이 없다. 그래서 이 안전한 마이스 행사가 정말 철저히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 왜 중단돼야 되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지금 애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나 이때 보면은 정부 부처라든지 산하기관들이 이쪽에서 하는 컨퍼런스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든 좀 진행이 될 수 있게끔 하고 이걸 뭐 온라인으로 형태든 아니면 좀 진화된 하이브리드로 형태로 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너무 아쉽고 그래서 뭐 지금 오늘 뭐 또 우리 이성훈 위원장님 필두에서 또 저희도 한번 요청을 드렸으니까 저희도 지속적으로 해서 빨리 좀 재개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또 좀 해야 된다고 싶은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특히나 이제 저희가 뭐 우리 전시산업뿐만 아니라 마이산업 마찬가지인데 이게 뭐 국가 전략 사업이나 뭐 고부가 가치 산업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정부에서 그렇게 과연 생각하고 있는가? 정말 이제 정부 예산 부분들인데 저희가 지금 작년도 내년도 예산 편성한 거 보니까 555조로 이제 편성을 했는데 그 중에 보면은 관광 예산이 1조 4,800억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광 분야 예산인데 그러면 그 일반 예산은 전혀 없고 관광 기금이 아시다시피 이제 그 출국세라든지 그다음에 카지노에서 일어나는 게 그게 네네. 보통 보면 한 1조 5천억 매년 그칩니다. 그래서 관광 산업 아니 마이 산업을 전략 산업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궁극적으로 정부 일반 세금에서 들어온 게 하나도 없어요. 단지 우리가 그런 기금으로서 우리가 5년 그것도 다 못 쓰고 있는 상황이고 그 중에서도 지금 융자 예전 6천억 빼면 실질적으로 한 8,500밖에 지원 안 되는 부분들인데 이게 무슨 산업이냐. 그래서 관광 산업이라는 게 보면은 대부분 뭐 선진국 OECD 같은 경우는 GDP 기여율이 10%가 넘어가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뭐 예산 우리로 따져보니까 뭐 0.16%밖에 안 되는 마이스 산업 이렇게 정부 예산 보면은 그래서 거기에다가 특히나 이제 마이스 쪽은 전체 뭐 300 뭐 예산 중에서 다 유치 지원금이고 실질적으로 민간인 저희 협회라든지 이런 쪽 피쇼협회 마이스 협회 지원해 주는 게 1년에 고작 12억이거든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서 무슨 마이스 산업을 이야기하고 관광 산업을 이야기하느냐. 대한민국에 저는 관광 마이스 산업은 있지만은 그걸 하는 컨트롤 타워인 정부 부처라든지 어떤 기재부부터 마찬가지로 전혀 그렇게 산업을 인식 안 한다고 하는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가장 뭐 어떻게 보면 관광 산업이나 마이 산업 관련된 부분들 홍보는 실컷 하고 실질적으로 이런 어려움에 봉착하니까 기금도 다 떨어져가지고 지금 있으니까 어떤 가장 피해를 본 업종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뭐 어떤 지원이라든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아쉽고 어려운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이걸 그러면 어떻게 또 이제 해결해 나가야 하는 부분들도 결국은 좀 법적인 부분들 저희가 이제 기껏해서 이제 국제 육성에 관한 법률하고 전산의 발전법 이 두 가지로 지금 거의 운영되고 있는 부분 이 부분들도 좀 더 확대해서 정말 마이스 산업 전반적인 법제를 한번 좀 조정을 해서 여러 형태로 좀 지원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저희 같은 경우는 국제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르기 때문에 외국인 참가 수를 가지고 모든 부분들 데이터를 지원을 정책 근간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거 정말 옛날 이야기입니다. 옛날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글로벌 뭐 이런 교류라든지 비즈니스가 활발하게 되기 전 이야기지만 지금은 국내 웬만한 중소기업이나 강소기업들도 다 글로벌 비즈니스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해외에서 많은 참가자가 오는 부분들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어떻게 보면 국내 글로벌 기업들이 참가하는 컨퍼런스면 그것도 글로벌 행사, 국제 행사한 부분들인데 꼭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부분들은 좀 이제 벗어나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이제 정량적인 평가 지표만 고집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뭐 기껏해서 전시산업, 마이산업에 일어나서 하는 평가 지표라는 게 기껏해서 뭐 숙박을 얼마나 하느냐, 뭐 외식을 식사를 얼마나 하느냐, 기념품을 얼마나 하느냐, 수송 이 정도밖에 파악이 안 되는 부분이라서 이번 차에 정말 우리가 비즈니스의 어떤 플랫폼 역할로 사는 전시산업이라든 마이산업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국가 이미지, 지역의 이미지 제고라든지 이런 부분들 브랜드 가치 높이는 부분들에서 좀 정성적인 지표가 좀 제대로 좀 마련이 돼서 이 부분들이 좀 강하게 모든 정부 부처 기재부부터 시작해 정부 부처에 좀 어필이 돼서 정말 이 산업은 잘 키워야 되는 부분들이고 지금까지 자생력이 잘 온 부분들이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게끔 좀 해야 된다는 부분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가장 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저희도 뭐 이 웨비나에서도 여러 번 얘기하기도 했지만 비지터 이코노미 이제 저희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부에 이제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관광과 아래 있다 보니까 주무부처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의 모든 지표가 비지터가 몇 명이야. 걔네들이 도대체 돈을 얼마나 써. 그래서 고부가 가치야. 이런 평가를 받았었는데 지금과 같이 이제 비지터가 완전히 무너진 상황에서는 산업을 이제 그렇게 평가할 수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 전에도 사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 도대체 외국인만
외국인 진짜 뭐 아프리카 유학생 100명이 들어와서 듣는 것보다는 우리나라 뭐 석학들 10명이 들어와서 듣는 회의가 훨씬 더 중요한 회의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진짜 좀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네, 여러 가지 지금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정책적인 부분도 그렇고 조금 지금 다양한 지원 제도들을 운영을 하고 있지만 현실에 안 맞는 우리 산업에 안 맞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서 아까 아마 양은석 회장님도 잠깐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고용에 대한 걸 받으려고 하면 휴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입찰에 참가하려고 그러면 인력이 있어야 되고 이게 그러니까 불법을 유도하는 형태가 지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우리 쪽에 맞게끔 그런 것들은 좀 유연성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저도 좀 해보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는 이재훈 대표님 혹시 그러면 전시 쪽에서는 이런 네. 것과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전시에는 지원 제도가 어떤 것들이 있죠? 고용유지금 말고 혹시? 전시 산업에는 지금 이제 지원도가 뭐 그 특별 고용 지원 제도 외에는 네, 이제 보편적인 지원 제도는 없는 거고요. 그렇죠. 알다시피 이제 전시 산업 국내 전시 개최 지원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네, 국내 전시회를 이렇게 더 육성하는 뭐 글로벌 탑 그리고 뭐 유망 네, 그다음 뭐 신규 뭐 이런 식으로 지원 제도가 있긴 있거든요. 네, 근데 불행하게도 그건 전시회가 개최되어야만 지원을 받아요. 네, 근데 올해 대부분의 전시회가 또 특히 더 글로벌일수록 더 못해가지고 그 전시회들의 그 배정된 예산들이 지금 어떻게 활용해야 되나 하고 아마 주무부처도 고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시회는 온라인으로 개최했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국제회의는 이제 국제회의도 여러 가지 제도가 있었는데 기존에는 저희도 반드시 뭐 외국인이 몇 명 있어야 되고 했지만 이번에 외국인 참가가 아예 안 되니까 온라인으로 해서 온라인상에 외국인이 들어오는 것도 인정해주는 형태로 지금 한시적으로 운영하는데 전시회는 어떻게 온라인으로 전시회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네, 지금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주최 사업의 경우 온라인으로 행사를 했을 때, 지원하는 것을 지금 산업부와 전시산업진흥회에서 산업부에서 어쨌든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 저도 들었습니다. 근데 아직 확정해서 발표되지는 못했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개최를 했을 때 그 개최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좀 네. 생각이 하기를 듭니다. 희망하는 원래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네. 올해 그 국내 전시회 개최 지원 사업이 예산이 뭐 이렇게 그 얼마 있었고 또 우리가 또 추경해서 59억 정도 이렇게 했는데요. 온라인 부분까지 인정하지 않으면 이 예산을 아마 다 소진하기가 쉽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혹시 지금 그 몇 번의 행동들을 이렇게 옮기셨잖아요. 을지로위원회도 하시고 오늘 같은 행사도 하시고 하셨는데 뭐 이런 것들을 하시면서 업계 내부에서의 애로사항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정부하고 같이 대응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일단 가장 큰 어려움은 그 전시산업발전법 자체가 이 전시사업자 보호에 대한 조항들이 너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코로나19라든지 사실 우리 과거에 이제 메르스나 사스를 이미 한 번씩 겪었었는데 사실 그게 국내 전시사업에 별로 큰 충격을 준 바가 없어서 우리가 스무하게 넘어갔지만 이런 어떤 이렇게 그 국가적인 경제 위기라든지 이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또 이렇게 대규모 전 세계적인 전염병 상황에 직면했을 때 전시 사업자를 좀 지원하고 또 뭔가 긴급한 또 예산을 전용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이 전시산업발전법에 있다면 산업부가 좀 더 쉽게 이렇게 상황을 풀어나갈 수 있을 텐데 법령에 그런 부분이 전혀 규정이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 부처라는 게 아시겠지만 공무원들은 법에 규정한 범위 내에서 일을 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또 책임에 대한 소재가 분명히 나중에 오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일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 뭔가 산업부 주무부처의 담당자로서 뭐 보건복지부라든지 이런 데에 더 푸시를 해야 되는데 푸시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죠. 이게 좀 일단은 있고요. 법령적인 문제가 있고 제도부적인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현재 이 코로나19 상황에서는 가장 상황 통제를 누가 가장 강력하게 하고 있냐면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중대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대본이 컨트롤 타워예요. 그 본부장이 총리님이시긴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질병관리청의 뭐 정은경 본부장, 청장이죠. 음. 과 보건복지부 라인들이 다 컨트롤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약간의 산업이라든지 경제 활동을 감안해서 이런 것 좀 풀어주자, 뭐 이렇게 풀어주자, 이렇게 지금 협의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산업부의 어떤 목소리가 좀 더 직접적으로 전달되고 하기에는 상당히 구조적으로, 정부 조직의 구조적으로, 이 방역의 통제 상황의 구조적으로 좀 어렵다. 예, 그런 상황이 참 큰 걸림돌인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저희가 주무부처가 있어도 주무부처 공무원이 그렇다고 막 발벗고 나서서 중대본을 쫓아다니면서 이야기하기도 사실 쉽지가 않을 것 같고, 이게 중대본을 저희가 직접 만나는 것도 현실적으로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컨트롤을 중대본이 한다라고 할 때에, 그러면 우리는 그들은 저희 산업에 대해서 이미 사실 코로나 이전에도 저희 산업이 막 규모가 엄청난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산업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셨을 텐데, 이제 와서 뭐 저희가 아무리 이야기를 한들 모르는 산업에서 쟤네 왜 저렇게 저러는 거야 정도로만 이렇게 치부될까봐 그런 것들이 사실 참 조심스럽고 걱정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 그럼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네, 이런 그 어필을 할 때도 어떻게 인식의 포지셔닝을 가져갈 것이냐. 네. 예, 그래서 우리가 막 아까처럼 슬로건도 만들고 예, 오해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전시 박람회를 행사 카테고리에 넣은 거예요. 그럼 행사는 뭐 그쵸. 결혼식도 일회성. 행사고, 네. 네, 일회성. 그래서 저희가 이건 일회성 행사가 아닙니다. 매년 반복되게 열리는 산업의 인프라입니다. 유통의 플랫폼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인식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고요. 전시장도 결혼식장 같은 컨벤션 같은 이름은 컨벤션 센터인데 네. 그렇잖아요. 전시 컨벤션 웨딩 센터인데 컨벤션과 헛갈려서 네, 지금. 네, 그런데 네. 사실 우리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컨벤션은 결혼식장이에요. 네, 그렇죠. 다 컨벤션 센터에서 하시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컨벤션 센터와 네. 이런 산업 전시회가 열리는 컨벤션 센터가 좀 다르다. 그래서 저는 차제에 우리가 이 사태를 한번 지나고 나면 전시산업발전법에 또 이 관련 법령에 이 행사 대행업 카테고리를 만들게 해서 좀 더 세분화해서 예를 들면 전시회냐 또 이렇게 국제회의냐 또 그냥 일반 이벤트냐 아니면 정말 이렇게 뭐 그런 돌잔치나 결혼식 같은 일종의 그건 가족 이벤트잖아요. 가족의 생일 이벤트거든요. 네. 이 카테고리를 굉장히 많이 세분화시켜. 그리고 또 우리 이벤트 업계 계시지만 축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런 거 굉장히 세분화시켜서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세분화된 방역 지침이 있어야 된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한 가지 제가 조금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드리는 거가 맞지는 않다 생각이 드는데, 시위 관계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왜 그렇게 센터를 못 열게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뭐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민원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참가 업체로부터의 민원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제 종무원들은 민원이 많은 거가 이제 불편한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해결하는 주최자들 상황에서도 우리가 물론 전시장을 열어야 되고 전시장이 지금 산업의 기반이고 이런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참가 업체들 중에는 사실은 저희랑은 또 생각이 다른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어떤 설득에 우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요새 조금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시위 관계자들은 민원이 너무 많아서 힘들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이제 저희 전시 주최자의 또 전시 사업자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네네. 저도 사실 8월 달에 저는 운 좋게 이제 행사를 교육기관 행사를 저는 치렀었는데요. 대기업들이 한 10군데가 참가 신청을 했다가 한꺼번에 싹 빠졌어요. 근데 이유는 괜히 뭔가 이제 전시회 참가했다가 직원이 뭔가 코로나에 감염되고 나면 회사 자체를 폐쇄해야 되니까 이런 이제 어떤 경영 활동에 장애가 되니까가 가장 주요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그게 첫 번째 이유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관람객이 감소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인데 이 두 번째 이유는 사실은 B2B 전시회보다는 B2C 전시회가 컸습니다. 그쵸. 보통 B2C 전시회가 현장에서 이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판매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뭐 관람객 자체가 적게 오는데 어떻게 판매하겠느냐. 그래서 이게 민원 제기하는 행사들이 B2C 행사에서 굉장히 두드러진 경향을 보였거든요.
예, 예. 네. 그 유아 박람회라든지 네네네. 네. 이런 데서 사실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걸로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안타깝죠. 근데 네. 사실 주최자도 아무리 그 자연과 업체를 상대로 커뮤니케이션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음. 전시의 특성상 일반인 숫자가 많이 안 올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성과를 얻기가 어렵고 그래서 우리는 전시회를 이렇게 뭐 안 열렸으면 좋겠는데 주최자는 또 안 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왜냐면 그쵸. 전시장에 위한 문제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것을 구조적인 문제로 딱 이렇게 정의하면 되는 거예요. 전시회가 개최하다가 준비됐다가 취소되었을 때 서로 위약이나 손해배상 처리에 대한 명확한 서로 그 규정이 있고 네. 클리어하게 돼 있었다면 맞아요. 주최자도 이 상황에서는 내가 개최하지 않으면 예를 들면 전시장에서는 뭐 임대료 다 돌려받고 네. 그다음에 참가업체한테는 이렇게 양해를 구해서 어느 정도 네. 좀 해칭을 하고 네. 이렇게 해서 좀 서로 원활하게 풀어가면 되는데 그런 조정 기구나 조정에 대한 제도가 없어요. 네. 네. 일례로 선진국의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요. 리디스비션에서 제가 들어보니까 전시회를 개최 준비하다가 캔슬을 하게 되면 이제 캔슬과 포스트폰 두 가지지 않습니까? 네네. 캔슬을 하게 되면 80%만 돌려준다는 거예요. 그럼 참가 비용에. 네. 근데 우리가 이거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여행이나 다른 규정을 봐도 그쵸. 전액을 반환하진 않아요. 네네.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준비하는 전시회, 예, 그렇죠. 네. 이 주최자라는 것은 사실 참가 업체의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는 조직이지. 그렇죠. 네. 우리 자체가 그냥 뭐 참가 업체에 관계없이 이렇게 존재하는 사업자가 아니라는 거죠. 서로 협력 사업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들의 마케팅 활동과 신제품 발표나 이런 것들을 돕기 위해서 준비를 하다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중단됐으니 이것은 우리가 정말 미안하지만 우리가 뭐 돈을 벌지는 않겠다. 다만 우리가 실질적인 투입된 인건비, 네. 뭐 일반 관리비 정도는 공제하고 네. 돌려주겠다. 거기선 익스큐즈가 된다는 거죠. 근데 한국의 지금 현재 전시산업의 풍토에서는 100% 환불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최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거고. 네. 위약금은 위약금대로 센터에 다 내야 되고. 네, 그렇죠. 그렇게 그리고 되다. 여기서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캔슬을 하면은 전시회는 브랜드 이미지가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네, 우리 전시회에 대한 마케팅 3요소가 신뢰, 호감, 그리고 충성이 있는데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면 제가 연구해봤을 때 신뢰가 가장 중요해요. 네, 이 전시 주최자에 대한 신뢰도,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 충성도, 호감도였어요. 그러니까 이 전시회는 왜냐하면 항상 전시회 참가 결정할 때 작년에 어떻게 됐었는가, 그 전년도에 어떻게 됐었는가, 누가 참가했죠? 어떤 관람객이 왔죠? 그래서 과거의 기록을 보고 올해 전시에 참가할 거 말 거냐, 내년 전시에 참가하지 말 거냐, 할 거 말 거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결정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전시 주최자 입장으로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를 스스로 깬다는 것이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그쵸. 그런 요소도 무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시 산업 전반에 있어서 이제 현재 이런 다양한 어려운 점들, 실제로 제대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법에 있어서 또는 뭐 조정기구의 부족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혹시 장치업 쪽에서도 장치업은 따로 이렇게 지원 제도 같은 게 고용 유지 말고 장치업도 없으시죠? 올 초에 그 전시 4단체죠. 주최자, 서비스, 디자인, 설치, 운영자 뭐 해서 다 모여서 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그 대출 10인 이상 기업들은 대출을 받을 수 있게끔 해서 그 확인 도장을 찍어서 제출을 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뭐 80개 업체 정도가 신청을 해서 한 40개 정도 업체는 받았고 40개 업체는 받지를 못했대요. 그런 담보력이 부족하거나 신용도가 떨어져서. 그래서 뭐 많게는 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1억에서 뭐 한 3억까지는 대출을 해줬던 것 같고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10인 미만 기업들을 대상으로 4천만 원까지 역시 대출로 해주는 제도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려고 접근을 했으나 마찬가지로 또 신용 문제나 그리고 기금이 일찍 고갈돼서
예, 혜택을 보지 못한 경우가 많고요. 그 이외에 다른 지원금은 사실은 지금 전무한 상태고요. 예. 그리고 아까 이승훈 뭐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그 취소나 이런 거에 대한 그 위약금 제도가 있지를 않다 보니까 뭐 잘 아시다시피 MBC 건축박람회 같은 경우는 네. 오픈하고 반나절 만에 네, 취소를 하게 됐는데 그렇게 되면 실제 그 저희 업에서는 100% 일을 다 한 거거든요. 그쵸. 설치를 다 끝내서 오픈을 네. 했고 이제 폐쇄 조치가 철거까지 되면 하는 건. 철거까지 다 해야 네, 되기 때문에 네. 실제 과업을 100%다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악의가 굉장히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대표님 이승훈 대표님 말씀 잘 해주셨는데 그런 게 신뢰가 마찬가지로 저희 업종도 바탕이다 보니 내년도에 일 안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또 100% 달라고 또 땡깡 필리는 것처럼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일을 해도 지금 그런 부분이 취소되는 부분.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위약금 제도나 이런 것들을 좀 도입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뭐 아까 뭐 좀 질문하고 좀 다른 대답이긴 하지만 말씀을 아까 하셔서 네네네. 한 달 전에 위약을 할 때는 뭐 80%라든지 그래야 사실은 뭐 죄송하지만 주최자들도 아리까리하고 뭐 이렇게 헷갈릴 때 손해배상이 너무 커서 해야겠다라고 밀어붙일 수 있는 또 근거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 손해배상비가 너무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보름 전에 취소를 하거나 일주일 전에 취소한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경영 하우징 페어는 공사가 다 끝나고 오픈을 못 보고 철거를 했거든요. 맞아요. 예. 페페도 마찬가지죠. 예, 배패도 마찬가지고요. 그럴 경우 심지어는 그래도 공사를 한 그 증거가 있으니까 그거는 조금 위약금이라도 받는데 디자인이 다 끝난 상태에서 한 열흘 전에 발주가 저희는 시작되는데 한 열흘 전쯤에 취소됐다 그러면 위약금이 빵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투입된 실제 비용은 하나도. 발주만 남고 재료비만 남았지 실제 인건비는 다 들어갔거든요. 네, 그쵸. 예, 근데 이거를 받을 길이 없어요. 예, 그래서 아까 이 대표님 말씀하신 거에 동의하고요. 예, 산업의 전반적인 그런 제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좋을 것 협회 같습니다. 차원에서 저희는 조금 이렇게 직접 디자인 설치협회에서 약간 그런 예, 제도를 만드실 아직 그렇게까지는 안 되시나요? 뭐 가이드를 갖고는 있는데 그 가이드를 따르기에는 주최자분들도 가이드가 없어요. 아,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네. 주최자분들도 운영자 쪽하고 이 위약금 문제가 정확하게 돼 있지 않은데 네. 저희 쪽만 또 내세우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고 저희 쪽 업체들은 주최자하고의 또 신뢰도 문제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주최자로부터 발주를 또 받으려면 소송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 보니 이게 계속 이렇게 쳇바퀴처럼 물려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지원금 제도나 이런 것들은 그 정도가 있고요. 네. 뭐 문제점들은 많이 있죠. 거의 비슷할 겁니다. 예. 네. 박 대표님 혹시 이벤트 쪽에서는 뭐 특별히 이벤트 쪽으로의 지원금도 마찬가지로 뭐 고용 유지 지원금 정도. 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오히려 저도 이렇게 보면 마이스 협회가 그나마 여러 가지 지원금 제도가 활동들이나 이런 제도화 같은 거에 좀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고 그래서 뭐 저도 이거 자료를 이번 기회에 좀 찾아봤는데 뭐 보면은 이제 우리 업종도 해당되나 싶어서 가보면 뭐 전시 쪽만 해당된다든가 아니면 마이스 쪽만 해당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벤트 쪽은 아주 애매하게 비껴나간다는 그런 그 어려움이 있다는 글을 좀 봤거든요.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도 뭐 이렇게 딱 부러지게 차라리 진짜 전시나 마이스 쪽은 우리 산업에 관련된 그런 쪽이다 해가지고 그런 거라도 이제 좀 정리가 또 노력하신 덕분이겠지만 그런 것들이 있는데 행사 쪽은 사실은 그런 데서 아주 비껴가죠. 그리고 공연 예술 이쪽도 비껴가고 뭐 예술 단체 뭐 이런 쪽하고도 비껴가고 행사 쪽은 좀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이 사실은 이벤트 쪽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행사 중간에 뭐
캔슬이 된다거나 뭐 이런 거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제가 겪었던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아시다시피 요즘은 뭐라도 이렇게 건을 만들어야 되니까 정부 입찰 건을 많이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쵸. 그런데 네. 정부 입찰 건을 들여다봤을 때 문제가 뭐냐면 아니 이게 예를 들어서 뭐 5월 달에 있는 행사였어요. 네. 근데 이제 매년 해오던 행사였거든요. 매년 기념식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오던 행사인데 5월 달에 한참 우리가 난리 났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네.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그 네. 행사를 5월 달에 할 수 있을 것 같냐. 한 네. 3월 달쯤 공고가 났어요. 네. 그랬더니 담당자의 대답은 뭐였냐 하면 그 담당 공무원의 대답은 뭐였냐 하면 사실 자기네들도 모르겠다. 그런데 준비를 안 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네. 입찰을 띄웠다. 이렇게 네. 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렇다고 그래서 아니 이게 도대체 이걸 어떡하지 막 하다가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근데 네. 결과가 심사가 나오기도 전에 그 행사는 취소됐습니다. 이렇게 뜬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중간에 막 하는 과정에서도 문제지만은 그쵸. 이게 입찰을 준비했던 그 업체들이 나중에 맞아요. 그 결과도 보기 전에 그냥 담당 공무원이 본인이 이제 해야 되는 업무가 있다 보니까 그냥 잘은 모르겠지만 일단 준비를 해야지 또 안 해놓고 있다가 네. 나중에 하라고 하면 안 되니까 뭐 이런 네. 차원에서 시작을 했지만 사실은 업계에서는 그거를 준비하느라고 그 기획서 그 PT 기획서 준비하고 뭐 이런 데 들어가는 노력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말씀대로 제도적으로 뭔가 위약금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공고를 띄울 때부터 그런 띄웠으면 일단 그거에 대해서 결론을 내든지 뭐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지금 상황이 이렇다고 그냥 아예 그냥 그 건 띄운 거 자체에 대한 책임감도 없이 그냥 흐지부지 없어지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던 거를 저도 겪었었기 때문에 그런 거하고 같이 이렇게 총체적으로 좀 정리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산업이 전반적으로 이제 전시는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회의나 뭐 이벤트도 마찬가지고 뭐 장치도 마찬가지고 입찰이 사실 많잖아요. 정부 발주 사업이 워낙에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근데 이제 정부가 이거를 이렇게 정확하게 딱 뭐야라는 기준이 없이 이제 그래서 다들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요새는 입찰 들어갈 때 오프라인으로 하는 거 하나 생각하고 온라인으로 하는 거 생각하고 하이브리드 생각 다 이거 여러 대안을 다 같이 갖고서 여기 들어가야지 그냥 이 발주처에서 뭐 우리 온라인으로 할 거야 뭐 아니면 오프라인으로 할 거야 라고 얘기해도 그게 그냥 흑익 바뀌니까 그런 부분들이 참 우리 국내 상황에서는 더 어려움을 야기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들기는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미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제가 이제 3, 4, 5번에 대한 그 질문이 있었긴 했지만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해서 어떻게 예측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 총장님 먼저 말씀 주세요. 네. 좀 전에 우리 이제 이벤트 쪽에 박 대표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 저희 이제 협회가 그 이벤트 회사들도 많이 형사로 가입이 되어 있거든요. TBW도 되어 있고, 유니온도 되어 있고, 맥커뮤니케이션도 되어 있어서, 사실 국제 기획업. 저도 회원사입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어차피 공조를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저희가 이제 어차피 뭐 회원권익위원회도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좀 푸조리하고 그런 부분은 왜냐하면은 직접 대응을 하시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협회 차원에서 좀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런 부분 편하게 좀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저희가 국제 지원 서비스 관련된 여러 업종들도 포괄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뭐 앞서 말씀드렸던 디지털 일자리 관련된 사항이나 여러 사항들에서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어쨌든 저희 마이스는 전체 뭐 전시가 됐든 다 같은 한 식구들이 그러니까 제가 어떤 명목을 만들어서 지원해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이렇게 편하게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이제 포스트 코로나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말씀들 이미 여러 말씀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몇 가지 좀 보면은 특히나 이제 우리가 특히 피어들이라든지 이런 쪽 좀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과거에는 좀 대행에 거의 뭐 치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는 대행으로는 되지 않을 것 같다. 정말 확실하게 이제 주체자의 개념으로 가야 되는 부분들이고,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어떤 회원사 기업들은 주로 이제 어떤 기획을 하고 연출을 하고 뭐 이런 분들이 중요한 어떤 그 인적 자원들이었는데, 향후에는 왜냐하면 하이브리드 많이 전환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쪽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마케터로서 어떻게 보면은 주체자가 원하는 뭔가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마케팅 능력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뭐 기존에 뭐 중요하게 생각했던 참가자 관리라든지 의전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뭐 사라져 버리는 그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정말 주최자의 역할로 가야 되는 그런 뭐 상황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기존에 했던 행사는 주로 포인트가 어떤 주최자들의 어떤 그 어떤 목적, 그 주요 VIP들의 어떤 뭐 방향, 그것 쪽만 잘 맞추면 행사가 그냥 다 성공한 걸로 이렇게 이야기했고, 좀 참가자들에 대한 입장들을 좀 많이 대변을 못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뭐 제대로 하이브리드가 되고 이런 상황이 되면은 그 참가하는 참관객들의 어떤 비즈니스 활성화나 만족도를 어떻게 높일 거냐, 이게 가장 큰 과제일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초점이 좀 변화되고 맞춰져 가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많은 마이스 행사가 대도시 컨벤센터를 보유하고 특급 호텔을 보유한 뭐 서울, 부산, 제주 뭐 이렇게 대도시에서 주로 일어났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해표고 난 이후에 시군이나 기초지자체에 가서 아무리 이제 마이스는 정말 행사가 뭐 1,000명짜리 이런 행사 프로테이지는 몇 건 안 된다. 뭐 1,000건 이내는 부분들이고, 실질적으로 많은 기업 행사들은 정말 50명, 100명 소규모 단위 행사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기초지자체에서도 마이스 행사를 충분히 할 수 있고 마이스를 전략화시킬 수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잘 이게 이해를 좀 제가 좀 설명이 부족했는지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번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그게 이제 해소가 되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대형 컨벤센터 아니더라도 하이브리드형 온라인 행태로 하는 부분들이 큰 공간 무대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뭐 정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강원도 쪽에 사례를 든다 그러면은 정말 뭐 평창군에 뭐 컨벤센터 크게 없다 하더라도 뭐 정말 메밀꽃 필무렵에 메밀꽃 밭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왜냐하면 시스템 갖추면 간단한 시스템 갖추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주요 뭐 인사들만 몇 명 뭐 50명 이내로만 오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규모 행사보다는 좀 더 세분화된 쪼개지고 하는 그런 행사들이 더 많아질 거다. 특히나 이제 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이후에 마이스에 대한 전체 파이는 더 커질 것이다. 단지 뭐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행사도 더 많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그에 특화된 부분들이 정말 필요할 것이고, 특히나 이제 기획사들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 가보면은 보면은 이제 광역단위 이외의 지자체 가면은 우리 지역에서는 정말 제대로 된 어떤 기획사가 회사가 없다. 좀 그런 전문적인 회사가 참 필요한데 좀 내려왔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있었는데 그게 안 됐던 부분들인데, 이번에는 이제 가능하게 되는 그런 시점이 돼서 이제 우리 기획사들도 회사들도 어떤 큰 덩어리의 어떤 행사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작지만 강한 기초단체부터 해서 여러 분야 섹터의 행사들을 특화시켜 나간다면 정말 그 행사가 글로벌하게 될 수 있을 것 같다. 오프라인에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행사가, 마이스 행사가 정말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기는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참가하시는 분들 몇몇 분, 근데 이제 이게 하이브리드로 된다고 하면은 전 세계 중계가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특히나 이제 지자체라든지 이제 어떤 부분들에서 어떤 지역에 있는 어떤 상품이라든지 관광지라든지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비즈니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 세계에 사실 알릴 기회가 잘 없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하이브리드로 진행이 되니까 이걸 적게 제대로 알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정말 뭐 총선 때 보면은 모든 지역에서 아니면 기초단체장들 보면 선거 공약에 마이스 공약이 다 들어갑니다. 근데 마이스 당선되고 난 다음에 마이스 공약 어떻게 실행할 거냐 물어보면 아무도 모르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번 사태로 인해서 이제는 좀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고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지금 모든 행사들이 다 하이브리드 진행되고 있고 온라인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거는 뭐 우리 지역에서 충분히 할 수 있겠구나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뭐 대안 마련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새로운 전환과 어떤 출구를 마련하고, 어떻게 보면은 국내에 있는 마이스 기획사나 PCO들도 글로벌한 기업이 아직 못 나타났는데, 이번 차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글로벌한 기업들이 이제는 글로벌한 강소 마이스 기업들이 나타날 호기가 되지 않았냐.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하이브리드 전환됐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어려운 부분들도 참 많습니다만 이번 기회를 좀 잘 이렇게 전환시킨다면은 또 새로운 호기가 될 수 있지 않나, 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네네네. 너무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진짜 우리가 PCO들이 앞으로 뭐 PCO뿐만 아니라 지역 이런 데서 마이스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리고 마이스를 지금까지 운영해줬던 업체들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에 대해서 되게 구체적으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저도 마이스 협회에다 조금 바라는 바가 있다라고 하면, 아마도 이제 마이스 협회가 주력으로 많이 쓰는 예산이 인력 양성인데, 뭐 디지털 일자리도 있지만 현재 이제 디지털화 시키는, 아까 이미 뭐 조금 이제 프로젝트도 하시겠다 컨설팅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그런 쪽에 대해서 조금 더 그러니까 협회에서도 좀 많이 IT와 관련된 사람들을 많이 좀 섭외를 하셔갖고 그런 역할을 예.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와 결국은 이제 오퍼레이션이 안 되잖아요. 실행에서 우리 PCO들이 정말 제일 잘했던 거는 실행의 오퍼레이션이었는데 그게 없어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뭐 PCO나 마이스 업계에 있던 사람들이 가져가야 되는 역량이라는 게 결국 마케팅, 세일즈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건 AMC하고 같이 연동되는 일이 될 맞습니다. 예, 테고 맞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이건 내가 모든 산업에 있어서 내가 모든 영역의 PCO 다 할 거야는 사실 거의 불가능해지고 맞습니다. 이게 이제 전문 영역 PCO가 생겨날 수밖에 없는데 마이스 협회에서 그런 협단체들하고 MOU를 좀 맺어주시면서 PCO의 서비스를 더 소개시켜 주시고 그러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아주 좋은 말씀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향후에 이제 저희가 마케트가 되고 어떤 뭐 분야가 각 분야별 섹터별 전문가들을 모든 PCO들이 다 사실 품고 그쵸.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을 뭐 월급을 주면서 할 수도 없는 네. 부분들이라서 그렇지만은 그런 부분이 있어야지 또 향후에는 네.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이제 어떤 우리 또 지금 협회를 또 우리 황 교수님께서 하시고 계시지만 네, 그런 네, 네. 부분들과 MOU를 체결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 분들을 저 협회 차원에서 다 개별적으로 전문가들을 섭외해서 MOU를 맺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기획사가 수주가 되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원자력에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컨퍼런스를 한다고 하면은 그 컨퍼런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어떻게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어떤 뭐 리더들을 뭐 초청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그쪽 전문가가 제일 잘 아는 부분들이라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연결시켜주는 부분들 뭐 그런 부분들은 정말 저희가 앞으로 해 나가야 될 부분들인 것 여기 같습니다. 황 교수님도 계시니까 빨리 KSA하고 마이스협회하고 MOU를 맺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뭐 예. 그 다음에 이승훈 대표님 전시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떤 방향으로 변화 내지는 될 것 같다라는 생각 속에 대응을 하실 건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 업계에 지금 가장 큰 고민인 것 같아요. 화두이기도 하고요. 저도 또 전시 주최 사업자로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좀 이렇게 그 변화를 몇 가지를 한번 이렇게 좀 이제 예측을 해본다면 많이 조심스럽습니다. 예측한다는 것이 많이 조심스럽고 또 말해놓고 또 틀리면 나중에 틀렸잖아 이럴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멍석을 또 깔아주시고 화두를 주셨으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전시 산업은 이제 글로벌과 로컬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되는데 글로벌 측면에서는 저는 좀 변화가 좀 있을 것이다. 어떤 변화가 있냐면 이제 글로벌 톱, 그러니까 전 세계를 포괄하는 글로벌 톱 전시의 영향력이 조금 당분간은 단기적으로 한 1년, 2년, 3년 정도에는 약화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오히려 지역별, 로컬 강제, 그러니까 이게 로컬이라는 것이 국가가 아니고 대륙별 또는 하나의 경제 공동체별 강자 전시회가 출연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얘기, 예를 들면 비단 어떤 얘기냐면 예컨대 CES가 지금 전자, IT 이런 그런 신제품 개발 시장에서 완벽하게 지금 전 세계를 장악했거든요. 근데 포스트 코로나 상황에서는 CES는 약간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런 부분 그리고 다시 또 뭐 하노버 메스라든지 또 이파라든지 독일 지역에 있는 전시들이 유럽 지역에 있는 전시들이 좀 블록화해서 조금 뜨고 또 아시아 지역에서는 또 아시아 지역대로 약간 또 그런 것이 만들어지고 GCC 중동이나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또 거기 지역대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약간 블록 시장별로 좀 스타 전시회가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지역의 강자 전시회가 조금 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가장 첫 번째 원인은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의 붕괴거든요. 제조 공급 시장의 그 서플라이 체인 서로 글로벌 협업 구조가 깨지고 있기 때문에 블록화되고 있기 때문에 전시회라는 플랫폼 자체가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 영향을 받을 것이다 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생각하는 두 번째 원인은 여행 문제예요. 지금 이제 타 대륙으로, 그러니까 가까운 대륙에 여행은 좀 그나마 이제 코로나가 종식된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한국에서 아시아 지역 가는 거에 대한 부담감은 좀 덜할 수 있어. 뭐 그것도 잘 부담스럽겠지만요. 그런데 너무 먼 거리 지역으로 뭐 여행을 간다거나 출장 간다거나 한 거에서는 약간 좀 부담감이 좀
어느 일정 기간 동안은 존재할 것이다. 예, 그래서 저는 글로벌 대형 전시회가 어느 정도 U자형으로 조금 하락했다가 뭐 한 3, 4년, 5년 되면 다시 또 장기적으로 또 반등을 하겠죠. 그래서 그 사이에 대륙별로 뭔가 좀 스타 전시회 이런 출현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 로컬에서는 국내 이제 B2C 전시회들이 좀 저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 네. 이렇게 보는 이제 이유는 무엇보다 지금 이제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 자체가 지금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잖아요. 네. 실제로 지금 주요 상권들이 붕괴되고 있어요. 네, 강남역, 신평역 네. 같은 그런 유명 상권들도 붕괴되고 있거든요. 문 많이 닫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온라인으로 구매에 대한 패턴을 학습을 가진 이런 분들이 사실 B2C 전시회가 어떤 기능을 갖고 있었냐면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른들의 주말 여행지였어요. 네, 연인 커플이라든지 가족 단위로 뭐 주말에 갈 곳이 별로 없는 거죠. 그쵸, 네, 그쵸, 그래서 그쵸. 뭐 구경하고 갔다가 좋은 게 있으면 제품도 사기도 하고 먹어도 보고 뭐 받아오고 이런 특성이 있었는데 이런 주말 여행지로서의 그런 그 기능이 상당히 좀 아무래도 코로나 시대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약화될 수밖에 없는 심리적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제 첫 번째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제가 볼 때는 B2C 전시회가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요. 사실 B2B 전시회에 대해서는 제가 섣불리 예측하기가 너무 좀 어려워서 국내 B2B는 좀 이 부분은 좀 제가 좀 예측은 하지 않겠고요. 대신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좀 B2B 전시회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B2B 전시회의 경우는 제가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매칭 기능을 멋져. 예, 비즈니스 매칭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B2B 전시회가 이제 산업 플레이어들이 한 번 이제 지금 올해 전시회를 참가 안 했어요. 그런데 내 비즈니스가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비즈니스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시회 안 나가도 별로 상관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전시장에서 한번 이탈한 그런 전시회에서 이탈한 그런 고객들이 다시 전시장으로 오게 하기 위해서는 맞아요. 이 전시장 안에서의 비즈니스 매칭이 확실하게 기능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비즈니스 매칭, 그 다음에 컨퍼런스 프로그램, 이런 부분이 확실하게 강화를 시켜야지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B2C 전시회 부분인데요. B2C 전시회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말나들이 그러니까 어른들의 주말 놀이터 체험 네네네 이제 그 기능이 약화되었다가 다시 이제 그들을 끌어들이려면 이제 기존의 콘텐츠 갖고는 제가 볼 때는 동인이 안 된다고 봐요. 신제품도 있고 뭐 방송도 있고 이것뿐 약하고 이제 좀 더 엔터테인먼트적 요소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저도 고민 중인데요. 사람들이 와서 진짜 여기만 있는 뭔가 있네. 재밌네. 네네. 이런 엔터테인먼트적 요소가 이제 강화된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테마파크가 우리가 뭐 어뮤즈먼트 뭐 이런 얘기를 쓰는데 여튼 그런 즐거운 경험을 확실하게 주는 업종마다 그런 주는 경험을 줘야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업종 전체적으로 보면 하이브리드화인데 여기서 제가 말하는 하이브리드화는 단순히 그냥 온오프를 경영해라 이런 개념 정도가 아니고요. 온라인 전시회가 하나의 완벽한 전시회로서 완전히 구축이 돼야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전시회 주최 사업자가 오프라인에서의 기능이 한 95%, 온라인이 5% 이내라고 봅니다. 온라인은 그냥 단순히 디렉토리예요, 디렉토리. 단순한 정보 전달인데, 현재는. 근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온라인 전시회로서도 약간 버추얼 경험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시회를 영상으로 들여다본다든지, 상담을 화상으로 바로 구현한다든지, 전시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능들을 온라인에서 어느 정도 구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행 행사에서 얘기하는 하이브리드는 행사를 그냥 온라인에서 옮겨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 하이브리드는 전시 주최업에 있어서의 하이브리드는 오프라인 행사를 우리가 완전히 구현하면서 하더라도 온라인에서도 그 행사를 동시에 구현을 해서 전시장에 오지 못하는 그런 비즈니스 바이어들을
고객에게 정보를 줄 수 있어야 되고 또 상담할 수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해외에서 서로 해외 이동이 좀 어려우니까요. 해외 바이어와의 상담이라든지 이런 글로벌 비즈니스는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제가 볼 때는 대응해야 하지 않는가 네.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진짜 대표님 말씀하신 교수님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너무 강의 들은 것 같아갖고. 아닙니다. 대표님 말씀하신 게, 그 10분 진짜 다 동감을 하고 하는데, 실제 우리 하이브리드 전시회 같은 경우에, 네. 뭐 B2B, B2C 있지만,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체험, 엔터테인먼트적인 것도 중요하고, 매칭도 되게 중요하고 한데, 제가 실제로 온라인으로 지금 전시회 운영됐던 사례들을 살펴보면, 우리 네. 서비스 업종에, 그러니까 서비스라는 게 단순히 뭐 호텔 같은 이런 서비스를 말하는 게 아니라 금융 서비스라든지 우리 여기 지금 우리 홍정아 씨 들어와 있는데 이렇게 뭐 AI라든지 어차피 눈에 안 보였던 상품들은 이걸 온라인 전시회 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더라고요. 오히려 정보를 더 자세히 받을 수 있는 그런 특징적인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네, 제가 핀테크 전시회의 온라인 그 전시장 플랫폼을 보면서 핀테크 어차피 눈에 안 보였었고 행사장에 갔어도 뭐 판넬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밖에 못 봤던 거였는데 그거나 온라인에서 365일 보는 거나 별 차이점이 없게끔 느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맞습니다. 저희가 한번 진짜 고민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네. 드는 거가 있고 아마 코엑스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실제 네, 온라인 네, 전시장으로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네. 있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실제로 상품화가 돼서 나오면 어떻게 보여질지 그런 것도 사실 궁금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지금 제 멘트가 아마 양은석 회장님께는 또 조금 예, 업의 성질과 비즈니스에 있어서 약간 상충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걱정스럽긴 한데 양 회장님 그러면 전시 디자인 장치 이쪽의 업종에 계시는 분들은 지금 물론 오프라인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규모가 축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하실까요? 말씀하신 대로 그 온라인에 대한 그 접근이 되게 사실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유는 이게 하나의 같은 산업에서 같이 있었던 업종인데 저희는 그냥 아예 사라지는 업종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고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대책을 세우기에는 너무 영세해요. 회사들이. 그래서 그런 영세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진흥회나 산자부에 외치면서 그러면 교육이라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는데 그 기회조차 예산 지원조차도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보면서 뭐 교수님들이나 뭐 다른 분들이 언론에서 말씀하시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 뭐 온라인이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뭐 제가 오프라인을 해서가 아니라 필드에 있는 저는 중소기업을 직접 만나는데 전시회라는 게 아까 오늘 이승원 대표님도 사회를 보시면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저는 정답이라고 보거든요. 전시회라는 건 대기업을 위해서 존재하기보다는 중소기업을 위한 마케팅 장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황 교수님이 가르쳐 주신 아시다시피 제가 한림 11기 아니겠습니까? 네. 자랑스러운 한림 11기인데 황 교수님 수업 시간에 제가 인상 깊게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최소 비용에 최대 효과를 볼 수 있는 마케팅 장소다라고 저는 그래서 사업을 시작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온라인에서 느끼는 그런 것들을 오프라인에서 느낄 수 있다라고 봤을 때 저는 전시는 체험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볼처리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도 사실은 좀 황 교수님한테 많이 혼났어요. 좀 받아들이라고. 그래서 네, 그 많은 우리 협회 회원사나 임원들한테도 받아들입시다. 이제 인정하고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같이 갈 수 있는 거를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냐 우리도라고 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전시라는 산업에 IT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네. 근데 IT에 전시를 붙이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입찰이 나오면 IT 업체들이 컨소로 전시를 붙여서 네네. 수주를 하고 네. IT 업체에 이제 을이 되는 음. 그런 산업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음. 근데 그렇게까지 하면 좋은데 IT 업체가 그냥 다 해버리는 경우 실패한 온라인 전시회가 되는 시행착오를 상당히 좀 오랫동안 겪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트라나 이런 관에서 나오는 입찰이 온라인 쪽 예산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저희 쪽으로 좀 예산을 조금 배정을 해서 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저희가 3D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죄송한데 준비를 못했는데 지금 그 전시장 온라인 전시장이라고 나오는 것들은 저희가 다 하고 있어요. 할 수 있고 근데 저희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거든요. 예, 그런 기회조차가 없어요. 제가 홍보를 좀 더 협회에서 해야겠지만 전시에다 IT를 붙이면 산자부에도 얘기를 했지만 최소한의 비용만 들이면 전시를 아는 사람이 IT를 하기 때문에 그쵸. 쉽게 성공적인 아무래도 확률이 좀 올라갈 수 있는데 IT 하는 사람들한테 전시를 얘기하면 아무래도 조금은 확률이 좀 그쵸. 떨어지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또한 온라인을 하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디렉토리라고 이 대표님 표현하신 것처럼 영상을 올리거나 아니면 회사 소개 자료를 올리는 이브로셔나 아직까지는 조금 더 나은 회사는 영상을 뭐 만들거나 뭐 해서 버추얼로 만들어서 올리기도 하겠죠. 근데 제가 온라인 쪽 사업을 저희가 준비를 해서 준비가 끝났는데 중소기업을 B2B로 만나보면 이 업체들이 돈이 없어요. 온라인에 올릴 컨텐츠를 만들 돈이 없어요. 그러면 정말로 황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오프라인 전시만 기다리는 거예요. 기본 부스, 한 부스, 두 부스가 열려야 자기는 신제품 개발한 거를 판매할 수 있는, 예, 손보일 수 있는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데요. 그러면 전시장이 열리면 한 부스라도 나가서 자기가 꽹가리라도 치면 쳐다보는 봐주는데, 그래서 실제로 마이너스에서 흑자로 돌아선 기업이 저희한테 온라인을 맡겨서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한 6, 7개 회사에 대한 버추얼도 저희가 수주를 했고요, 저희는. 네네네. 근데 저희 회사는 인력이 돼서 그 정도를 준비하는데 협회 회원사나 이분들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사실 저는 작년부터 준비를 했거든요. 코로나가 터지기 전부터. 그래서 다행히 준비가 좀 빨랐는데 다른 분들은 코로나 터지고 대기치 해서 지금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온라인이라는 거를 다룰 때 저는 학회나 그 정부나 이런 지자체에서 조금은 조심스럽게 달아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이게 쉽게 온라인이 효과적이라고 얘기를 할 때 정말로 검증된 자료가 얼마나 있냐라고 정량적으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많지 않아요. 정량적인 데이터를 뽑기에는 아직 뭐 시기가 길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마치 효과가 대단한 것처럼 코트라에서 저번에 나승식 실장이 발표를 했는데 그거를 보고 제가 그 나 실장님을 만났던 사람으로서 좀 실망스러웠어요, 사실은. 그때 제가 이거 똑같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원금 준다고 했었어요. 온라인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도 준다고 약속을 했었고, 그런 발표를 했는데 지원금은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말이 좀 길어졌지만, 중소기업이 오히려 살려면 온라인도 중요하지만 오프라인이 반드시 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병행돼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부정하지는 않고요. 그렇지만 그 최근에 그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대형 공룡 기업들이 이 전시 주최자나 디자인 설치업이나 서비스를 상대로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과연 이 진입장벽도 우리가 준비가 안 된 산업인데 네. 이렇게 오픈돼도 되는 건가? 우리 산업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그들이 다 가져가도 골목 상권처럼 동네 빵집이 무너지듯이 이렇게 무너져도 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혼자서 해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업계가 저희 회원사들한테나 제가 만나는 분마다 빨리 온라인 준비를 하시라고 제가 인력을 네. 새로 뽑든지 재교육을 하든지 해서 준비하라고 얘기를 하고 준비하고 있고요. 뭐 그렇지만 조금은 조심스럽게 온라인을 다뤄주시는 게 네. 그리고 진입장벽을 높여서 조금은 시간을 좀 벌어주시는 게 네. 이 업에 가치 필요하다. 있는 업종으로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진짜 현실적인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네. 네. 박 대표님, 기업들도 이벤트나 이제 행사들을 하는데, 기업들도 온라인 행사들을 수요가 많아지나요? 그런 게 있나요? 사실상 그 온라인으로 접근을 하다가도 이제 뭐 이거는 제 사례에 국한된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상 온라인으로 접근을 하다가도 사실은 그 지금 양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프라인만이 가지고 있는 그 파워가 네. 있잖아요. 그거를 네네.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굳이 또 이 돈을 들여서 이거를 해야 되냐 뭐 이런 식으로 또 가다가 흐지부지 되는 사례들이 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꼭 해야 되는 아까 말씀 중에 그 말씀대로 행사는 일회성이라고 다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꼭 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굳이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아니 온라인으로 하면서 이 돈을 들여서 이거를 해야 되냐. 사실 오프라인으로 하게 되면 그만큼의 그 돈 들인 그 어떤 영향이나 이런 것들이 결과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기업에서는 더 위축돼 있죠. 그렇게 하고 더 온라인 위주로만 이렇게 가려고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고요. 사실은 양 회장님이 말씀하신 거가 거의 이벤트 쪽에도 다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거는 분명히 온라인 뭐 바뀌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오프라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분명히 있고 행사는 뭐 아무리 일회성이라도 일회성을 이제까지 해왔던 이유가 있거든요. 예, 일회성이지만 돈을 들여서 해왔던 이유가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대체되지 않는 가치가 분명히 있다는 점 그런 점을 갖다가 저도 좀 강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그 토론을 하면서 저도 느낀 게 좀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리를 좀 잘 만들어서 제도적으로 반영을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그 전시는 산업 전시는 경영이고 한 번 더 들어주세요. 한 번 더 들어주세요. 이런 논리처럼. 네. 네, 전시는 경영활동, 전시장은 산업시설. 네. 이런 것처럼 저희 행사 쪽도 단순하게 뭐 일회성 이런 거를 떠나서 오프라인으로 꼭 해야만 되는 그런 논리를 좀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신 뭐 이렇게 안전하게 잘 하겠다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어쨌든 시대가 대세가 있기 때문에 온라인을 병행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러면은 사실은 상대적으로 그 기획이라든가 그 디자인 이런 쪽이 더 그 좀 꼭 우리가 해야 되는 고유 영역으로 자리를 잡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양 회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행사도 행사 기획자가 중심이 돼서 나머지 IT가 붙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자칫하면 거꾸로 전도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업계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중심을 잡으려면 콘텐츠 기획, 뭐 이런 기획 작업, 그다음에 디자인 이런 부분들 대체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에 좀 강세가 돼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강세가 되면서 사실은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여러 가지 뭐 시스템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해왔던 하드웨어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축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 우리 업계의 수익 구조도 이 인건비가 제대로 책정되는 형태로 좀 가야지 업계가 계속 이렇게 생존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저도 어쩌면 이번 이 코로나 상황 속에 이제 기획력이라는 걸로 승부를 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됐고 기획력이 있는 사람들은 인건비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과 같은 이런 형태의 인건비가 아니라
실제로 컨설턴트 같이 진짜 전문가로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그렇게 바뀔 수 있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우리한테 어려움을 주긴 했지만 뭔가 우리한테 불리했던 부분들을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미 시간이 되게 많이 지나갔고, 혹시 뭐 마지막으로 뭐 이 말 내가 준비했었는데 못한 거 있다 하시는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아무도 안 계시죠?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방금 말씀 주신 거와 좀 연장선상인데, 네. 저는 물론 우리 온라인 하이브리드 이야기하면서 IT 디지털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우리 산업에 적용되는 디지털 기술이라는 게 대단한 기술이 아니고 아주 정말 어떻게 보면 기초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절대 IT 쪽에서 저희 역할이 IT로 넘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네, 저도. 우리가 지금까지 축적해왔던 여러 어떤 분야별 전시, 이벤트, 마이스, 회의, 컨벤션, 인센티브 관련된 부분들이 주도를 해 나가는 부분들인데 조금만 어떤 IT에 대한 이해만 높인다면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교육하고 또 어떤 시스템을 도입하고 하는 부분들에서 예산을 어쨌든 저희도 만들어서 제공할 테니까 그런 부분들 기회를 좀 많이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뭐 더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 분 계실까요? 이 대표님? 네, 이제 그 제언사항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냥 딱 한 가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자면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전시 마이스 산업의 기반이 좀 많이 붕괴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어떻게 회복시킬 것이냐가 중요한데 저는 이것은 진짜 우리 민관학 정 국회 그다음에 정부 학계 업계가 다 함께하는 그런 좀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봐요. 이게 쉽게 어느 한쪽의 노력으로 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진짜 전문가들이 머리 지혜를 맞들고 현재 이렇게 무너진 산업의 시스템을 어떻게 다시 좀 더 회복시키고 그다음에 또 우리는 어쨌든 글로벌 경쟁이라는 환경 안에 놓여 있거든요. 그런 글로벌 환경 속에서 우리가 치고 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저는 좀 그런 거버넌스가 굉장히 좀 필요하고 그 거버넌스가 어느 정도 좀 권한을 갖는 그래서 저는 최소한 그 어떤 특정한 정부 부처가 아니고 국무총리실에 전시 컨벤션 마이스 이벤트를 총괄하는 왜냐면 이게 정부 부처 8군데 정도 걸쳐 있더라고요. 산업부, 중소기업부, 문광부, 보건복지부, 기재부, 행안부, 외교부 이래가지고 제가 딱 그러니까 8가지 정부 부처에 걸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컨트롤 타워는 반드시 제가 볼 때는 총리실에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싱가포르에 있죠. 싱가포르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좀 제안을 해서 총리실에 좀 건의해서 태국이.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거버넌스를 좀 만들고 좀 빠른 회복과 또 이렇게 우리뿐만 아니라 다 똑같은 글로벌 시장의 똑같은 환경이니까 저는 이럴 때 우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K번역처럼. 그래서 우리 K 전시 마이스를 세계적인 그런 산업으로 키우기 위해서 한번 도전해 봄직하다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더 이야기가 양 회장님도 뭐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 뭐 다른 얘기는 아니고요. 오늘 이 대표님 뭐 좋은 자리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또 이렇게 윤 교수님, 황 교수님 이런 얘기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주시는 거잖아요. 이런 게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더 감사합니다. 박 대표님은 혹시 뭐 더 있으실까요? 저도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게 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런 시국에 힘을 한데 잘 모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러게요. 저희가 아까 제가 낮에 황 교수님이랑도 이야기했었는데 이게 뭔가 저희도 웨비나를 시작할 때는 이제 뭔가 이렇게 좀 이야기하고 이렇게 되면서 이게 조금 실제로 액티비티로 이루어져서 진짜 우리 이야기를 좀 적극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는데 이제 학교가 이걸 이렇게 끌고 나가는 저희가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가 뭐 시발점을 제공을 해드렸으면 이걸 좀 이렇게 같이 좀 이렇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까 이승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버넌스 꼭 총리실 산하 이런 걸 떠나서 이 업계가 전반적으로 한 목소리를 내면서 우리가 어떻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냥 이제 누가 해주겠지.
우리 대표가 뭐 어떻게 해주겠지, 뭐 나는 뭐 어떻게 되겠지, 이게 아니라 결국 다 자기 일이기 때문에 현재 그런 자세를 조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잘 또 동영상을 만들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이야기 감사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